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인데 여야 이견이 여전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여당과 일자리 예산은 안 된다는 야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투기이익의 최대 5배 벌금을 부과하고 LH 직원들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의 LH 재발 방지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과 정부는 LH 조직개혁 등 후속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4.7 재보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여야의 1대1 구도로 치러지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민주당은 상대 후보의 부동산 의혹에 집중했고 국민의힘은 호남을 방문해 수도권의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정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여야 거대 정당의 맞대결로 치러지게 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전 포인트와 판세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본회의는 열렸지만 추경안 처리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쟁점은 일자리 사업 예산인데요. 야당은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 여당의 선심성 돈풀기용이라며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사당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사항 알아보겠습니다. 박지영 기자. 네, 국회의사당에 나와 있습니다. 네, 추경안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네, 추경안은 본회의 처리 전 마지막 관문인 예결위 아직 발이 묶여 있습니다. 여야는 이번 주 내내 예결위 소위를 열어 추경안 정밀 심사를 벌여왔는데요. 농어민과 화훼농가, 그리고 여행, 공연, 이벤트 업계 등에 대한 지원 예산을 추가 반영하는 데에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원 마련 방안에 있어서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당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추경안을 순중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2조 원 규모의 단기 일자리 사업 예산을 삭감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4.7 재보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의 선심성 돈풀기용이라는 주장입니다. 여야 예결위 간사인 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그리고 정부가 함께 만나 이견 조율에 나섰지만 지금까지 합의안을 마련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초 여야가 오늘 안에 추경안 처리를 하자 이렇게 이제 합의를 했었는데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민주당은 오늘 안에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야 4차 재난지원금을 이달 말부터 지급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코로나19 피해로 힘들어하는 국민의 상황을 외면해선 안 된다면서 추경안 처리를 위해 야당을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의 삶은 지키고 경제 회복과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은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는 우리 국회가 당연히 해야 될 책무임을 야당도 함께 인식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나라빚을 무한정 늘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효성이 없는 단기 일자리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입니다. 중복 편성됐거나 효과가 없는 부분을 삭감하고 지원이 꼭 필요한 부분을 넣자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면 빨리 처리될 수 있을 테고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의석수 과반이 넘는 170석 이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은 단독 처리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추경안 처리가 난항을 겪으면서 지금 본회의는 정회 중인데요. 앞서 본회의에서 여러 민생 법안들도 처리가 됐죠. 어떤 법안들입니까? 네, 먼저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제정됐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스토킹으로 받는 처벌 수준이 범칙금 10만 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는데요.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스토킹 범죄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처벌도 강화했습니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이나 가족에게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영상으로 불안감을 조장하고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등으로 정의했고요.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지속 반복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가중됩니다. 또 전력과 에너지 분야의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법안도 통과가 됐는데요.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전남 나주 혁신도시 인근에 설립될 예정입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야당의 반대 속에 여당 단독으로 처리돼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건데요. 야당은 오늘도 학령 인구 감소 등에 대해 따른 미달 사태 등을 우려하며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밖에 LH 사태 재발 방지 대책 법안들이죠. 투기 이익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공공주택 특별법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도 처리가 됐습니다. 네, 본회의에서는 또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사직도 공식 처리가 됐다고요?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 의사를 밝히고 박영선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에 나섰던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사직의 건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진애 의원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3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는데요. 김 의원의 사직으로 다음 순번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받게 됩니다. 상임위도 김진애 의원이 맡았던 국토위를 넘겨받을 예정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김 전 의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았던 만큼 상임위 배정을 놓고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사당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네, 오늘 본회의에서 주목받은 안건은 추경안과 함께 LH 재발 방지 법안입니다. 투기 이익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LH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들이 통과됐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치권은 벌써 후속 조치를 예고하고 움직임에 돌입했습니다. 한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여야는 대응 법안을 속속 3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올리며 발빠르게 대응했습니다. 먼저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은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합니다. LH와 같은 공직 유관단체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도 있습니다. 다만 절반의 성과라는 비판도 나오는데 소급 적용 조항에 빠져 이미 투기를 진행한 LH 직원들의 시세 차익은 환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당초 의원들이 낸 개정안 일부엔 소급 적용이 있었지만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위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끝에 제외된 겁니다. 어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내부 규정을 통해 환수 처벌이 가능하면 즉시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실효성은 미지수입니다. 이에 벌써 추가 대책 마련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당정은 이르면 이번 주말 토지개발, 도시개발 기능과 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하는 LH 조직 개혁 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다시 본회의를 열고 LH 5법 중 남은 2법,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공직자가 공무와 관련된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는 직무 배제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은 여전히 난항이 예상됩니다. 공직자 범위를 놓고 교사, 언론인 등도 포함해야 한다는 여당과 제외해야 한다는 야당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건데 여당 일부에선 단독 처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진통 끝에 오늘도 정무위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여야의 지속적인 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재정법이기도 하고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 187만여 명이 적용 대상이 되다 보니까 심사숙고가 필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바람이 큰 만큼 운영의 묘를 잘 살리고 이 밖에 여당은 부동산 거래 사전 신고제,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 부당이득 환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에도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LH 사태를 공직사회가 환골탈퇴하는 기회로 삼겠다며 이번 달 안에 획기적인 재발 방지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국회 방송 한도영입니다. 다음 본회의를 기다리는 민생 법안들도 있습니다. 국회 환노위와 정무위는 여러 건의 민생 법안들을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 위협에 노출된 필수 업종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 제정과 가맹점 소상공인들이 부실한 가맹 본사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례를 막기 위한 일명 백종원법 등입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국회가 민생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반드시 대면 업무를 해야 하는 필수 업종 노동자와 가맹점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겁니다.
오늘 환노위를 통과한 필수업종 종사자 보호법은 재난 상황에서 필수 업무를 지정하고 종사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보건, 의료, 돌봄 서비스와 택배, 버스 등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대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노동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고용노동부 소속의 위원회를 설치해 필수 업무 지정과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게 법안의 핵심입니다. 재난 발생 시마다 유형과 규모에 맞춰 필수 업무를 지정하고 관련 종사자를 지원하는 법률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일명 백종원법으로 불리는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정무위를 통과했습니다. 현행법은 사업 방식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가맹사업 브랜드도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가맹점을 모집하려면 1년 이상 직영점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직영점 1개 이상의 운영을 의무화하는 등 부실 가맹본부의 난립을 방지하여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내용으로 은행권이 연간 약 1,000억 원의 출연금을 정부에 내 서민금융으로 지원하는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도 정무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서민금융상품 재원 출연 범위를 기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에서 은행과 보험사, 여신 전문 금융회사 등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내용인데 민간 금융사들의 부담을 고려해 5년 일몰제가 적용됐습니다. 정부는 서민금융지원법을 통해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고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 상품을 공급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 환노위를 통과한 화학제품 안전법 개정안은 가습기 살균제나 세정제 등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하다 살생제품에 노출된 피해자에게 정부가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채연입니다. 4.7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은 야당 후보에 대한 총공세를 펼쳤는데요. 오세훈 후보는 극우 정치인, 박형준 후보는 투기 의혹이 계속 나오는 까도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내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 여권의 텃밭인 광주로 향했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태극기 부대 극우 정치인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 후보가 지난 2019년 정강훈 목사가 주도하는 태극기 부대 집회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막말을 했다는 겁니다. 합리적 보수 이미지는 국민을 현혹하기 위한 위장일 뿐이고 실제 오세훈 후보의 정체는 촛불 정신을 부정하고 이명박 박근혜 구출하기에 혈안이 된 태극기 부대와 손잡은 극우 정치일 뿐인 것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에 대한 공세 수위도 높였습니다. 부산 LCT 투기 의혹에 이어 이번엔 미등기 건물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제기했는데 재산신고 누락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에 이를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박 후보의 명확한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실상 첫 선거운동 일정으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지난해 보수정당 대표로 첫 무릎 사죄한 이후 두 번째 방문입니다. 김 비대위원장이 야권 단일화 후 첫 일정으로 광주를 찾은 것은 서울 내 호남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김 위원장은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데 이어 5.18 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광주 정신을 되살려 훼손된 민주주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확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진실을 바탕으로 용서와화해 포용과 통합의 길을 열어가기 위해 저희 당은 더욱 힘쓰리라고 생각합니다. 내일부터 4.7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정권 재창출과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는 여야의 표신 잡기 노력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어제 막판 대진표를 완성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야 후보들 간 공세가 한층 치열해졌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의혹이 BBK 사태와 흡사하다고 비판했고 오 후보는 박 후보를 문재인 아바타라고 비판했습니다. 홍혜진 기자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여야 1대1 구도로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서로를 향한 공격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보상 의혹과 관련해 MB의 BBK 사태를 소환했습니다.
MB가 이 BBK의 문제를 진실을 호도하고 거짓으로 일관했던 그런 모습과 이번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모습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또 오 후보가 서울시장 당시 그린벨트를 풀면서 셀프 보상을 받은 것은 이해 충돌에 해당한다며 LH 사태의 원조격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박 후보는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도 만나 보편적 재난지원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합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기도민에게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던 이 지사는 박 후보의 공약인 서울시민 10만 원 재난위로금 공약이 반가웠다며 지지를 표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MB를 소환한 박 후보에 대해 문재인 아바타라고 맞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무능을 박 후보가 답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정부에서 장관직을 수행했던 박영선 후보가 그런 문재인 대통령의 참으로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비판한 적이 있습니까? 또 박 후보의 10만 원 재난위로금 지급 공약에 대해선 돈풀리즘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섰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은 오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습니다. 안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총회에도 참석해 오 후보를 적극 돕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로 화답하며 야권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내년 대선의 전초전이 될 수 있는 이번 선거의 승리를 잡기 위한 여야의 신경전이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들은 4.7 재보궐선거 전까지 당대표 선거운동을 중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권 도전에 나선 송영길, 우원식, 홍영표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재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일체 전당대회 선거운동을 중지하고 서울과 부산 등의 지역에서 선거 지원에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5월 초 전당대회를 열어 이낙연 전 대표의 퇴임 이후 공석이 된 대표 자리를 채울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알고도 국민에게 먼저 알리지 않았다며 은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배준영 대변인은 북한이 지난 주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외신들의 보도가 있었다며 북한 시험 발사 소식이 합참이 아닌 외신 보도를 통해 먼저 전해진 것은 이례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에게 위기 경보를 알리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논평했습니다. 정의당의 새 당대표로 취임한 여영국 신임 대표가 거대 양당이라는 기득권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여 대표는 취임식에서 거대 양당은 정치 개혁을 외면하고 편가르기 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기득권을 거부하고 한국 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정치의 새판짜기를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 대표는 김종철 전 대표가 성추행 사태로 물러나면서 치른 선거에 단독으로 입후보에 92.8%의 찬성표로 선출됐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강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강민지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본회의에서 일명 LH 방지법들이 속속 통과가 됐는데 정작 그 LH 투기 의혹이 있는 직원들은 처벌을 받지 않을 수가 있다고요? 네, 우선 오늘 민주당이 공언했던 재발방지 5법이 그중에 3개의 법이 통과가 됐죠. 근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은 공공주택 특별법입니다. 핵심은 처벌을 강화하고 취득한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건데요. 그런데 앞에서 리포트에서 나왔던 것처럼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지금 최대 10억 원의 벌금이나 무기징역까지 가능한데 이번에 적발된 LH 직원들은 처벌을 피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원래 이 조항은 원래 법안에는 있었거든요. 근데 소위에서 해당 조항이 빠졌습니다. 국토위 소위 회의록을 보면요. 국토위 소위원장이자 법조인 출신인 조홍천 민주당 의원이 위헌 가능성이 높다면서 제외를 한 겁니다. 소급 적용이 되려면 친일 재산이나 부패 재산 정도는 되어야 하고 또 처벌 조항이 없을 때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당시 민주당 허영 의원이나 김교웅 의원 그리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소위에서 소급 적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결국 논의 끝에 조항이 제외가 됐습니다.
다만 오늘 법사위에서 이런 질문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개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정보가 확인되면 적극 환수나 처벌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입법 과정 없이 LH 내부 규정만을 살펴서 조치를 하겠다는 건데 결국 입증하는 게 관건이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위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어렵다. 그래서 LH 투기 의혹 직원들이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했는데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적극 환수나 또 처벌에 나서겠다고 했으니까 향후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두 법, 이 공직자윤리법, LH법도 한번 살펴볼까요? 기존과 어떻게 달라졌나요? 네, 먼저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은요, 이 재산 등록 공직자 대상을 넓히는 게 골자입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앞으로 대통령령,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하게 될 텐데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구급 공무원까지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14만 명 정도인 재산 등록 대상이 약 140만 명가량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정부는 구급 공무원까지 대상을 넓히면 이 관리 감독이 어렵기 때문에 당정과 논의해서 관리 감독이 가능한 범주로 구체화시키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하지만 또 이 법안에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단순한 재산 등록으로 이제 최근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차명 투기 그리고 가족 명의까지는 잡아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또 하나 통과된 법안이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LH법은요. 이번 LH 투기 의혹이 퇴직자나 퇴직이 얼마 안 남은 공직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퇴직자까지 이 처벌 대상을 넓히는 법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제 당초 3월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겠다 했던 LH 5법 중에서 이제 3법만 통과가 됐는데 나머지 2개 법안은 왜 통과가 안 된 겁니까? 네, 우선 안 된 법안은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감독원 신설 법안입니다. 이번 3월 국회 내 처리가 사실상 어려울 것 같은데요. 먼저 부동산감독원은 가칭입니다. 부동산 거래분석원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이건 이제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 시장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구입니다. 지난해 8월에 문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주문하면서 이제 논의가 시작됐는데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이번 LH 사태로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네. 여당은요, 상반기 내 출범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다만 야당은 이 분석원 설치와 관련해서 일절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정법이라서 이제 공청회를 거쳐야 입법이 되는데 이 공청회 일정을 합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이해충돌방지법은요. 여야가 큰 틀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미묘한 차이를 두고서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건데요. 아직 정무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현재 이해충돌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범위들을 조율해 나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고요. 이해충돌 적용 대상 범위도 현재 쟁점인데요. 공직자 대상으로 한정돼 있는 지금 범위를 언론인 그리고 사립학교 교사까지 넓히자는 게 지금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만 이 법안들이 처리가 어려울 것 같지만 또 당내 일각에서는 야당이 거부할 경우 단독 처리도 불사하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 감독원, 또 같은 말로 부동산 거래 분석원은 이 신설 법안은 현재 그 야당의 비협조로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해충돌 방지법은 적용 대상 범위에 여야가 이견이 있기 때문에 현재 통과가 안 된다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LH 사태, 국회에서 이 사태를 두고 국정조사, 전수조사, 그리고 이제 특검 이야기까지 나왔던 것 같은데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진척이 좀 됐나요? 네, 우선 어제는 실무 협상을 했습니다. 이 여야가 보궐선거를 앞둔 만큼 이 조사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발언 들어보시죠. 셀프 조사가 돼서는 국민들로부터 이게 인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강력한 그런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네, 이렇게 조사에는 다들 공감을 하고 있지만 이 방식을 두고는 정치적 이해가 달랐습니다.
어제 있었던 여야 실무 협상에서 두 당 모두 특검에는 동의했지만 이견을 보인 건데요. 민주당은 LH 특검 기간을 90일로 짧게 가자. 그리고 야당은 1년 이상 해야 된다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격차가 크네요. 네, 그리고 또 수사 대상도 쟁점입니다. 민주당은 이제 공소시효를 고려를 해서 박근혜 정부 당시까지 2014년까지 투지지구를 모두 조사해보자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야당은 현재 문 대통령의 청와대 사저부지 농지 매입 과정과 같은 이 청와대 관련 의혹들도 모두 포함시키자면서 이제 계속 대립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이 정권에서 벌어진 최악의 투기 사태에 맞닥뜨려 청와대가 조사 대상에서 빠져야 할 이유도 없거니와 조사 시기를 현재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엿가락 늘리듯 늘려야 할 현실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네, 국회의원 전수조사에서는 이제 특별법을 할지 이제 따로 기구를 설치할지는 논의가 더 필요한 상태고요. 네. 또 국정조사도 다시 만나서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약간 진척이 더딘 상황인데요. 이렇게 여야가 3월 안에 만약에 특검법을 통과를 시키더라도 이게 수사 과정을 준비하는데 1개월가량 걸리거든요. 한 달 정도. 네. 그러다 보니까 진척이 더디면 빨라도 4월 말 아니면 5월을 지나서야 특검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3월이 안 되면 4월 말 빨라야 이제 5월에 특검 수사가 진행이 될 것 같다. 오늘 이슈 분석은 LH 재발 방지법 통과와 그리고 실효성 문제, 또 LH 특검 전수조사, 그리고 LH 해체론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지금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정부에서는 LH 해체에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LH가 과거 이명박 정부의 토지공사랑 주택공사랑 합병되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그 작년 말 기준으로 직원이 1만 명 가량 정도 되는 거대 조직입니다. LH가 이렇게 토지와 주택 공급을 모두 담당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촉발됐다고 보고 LH 해체론까지 국민청원에 올라올 정도로 여론이 강한데요. 그래서 이제 주택부나 주택청 같은 주택 공급은 따로 정부 조직을 새로 만들자, 조직을 쪼개자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서면 업무 효율에 떨어질 수 있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그동안 공들여온 3기 신도시 공급 정책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각에선 3기 신도시도 취소하라는 여론이 나올 만큼 여론이 강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로선 그런 의사가 전혀 없다.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사 대책의 추가 신규 택지도 다음 달에 예정대로 발표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보궐선거와 1년 남은 대선 이렇게 볼 때 지금 가장 여론이 안 좋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우선인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은 우선 이번 주말부터 LH 투기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 실효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은 LH 재발 방지법과 그 실효성 문제 그리고 LH 특검 전수조사, LH 해체론까지 짚어봤습니다. 강민지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하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3월 24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킹메이커의 다음 행보는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 후보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최종 확정되면서 김종인 위원장의 당내 입지는 물론 향후 행보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 후보의 단일화 승리는 김 위원장의 승리로도 평가가 되는 만큼 당 내에선 비대위원장 임기 연장론, 당대표 추대론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가능성은 제로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내가 국민의힘에 와서 할 수 있는 기여의 한 90%는 다 했다고 봐요. 비대위 연장론도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어서요. 그건 내가 결심할 사항이니까 딴 사람이 얘기해서 아무 의미가 없어. 가능성이 아마 제로라고 생각하면 돼. 정치권에선 김 위원장이 오세훈 후보를 단일 후보로 만들며 보수 재건의 기틀을 다진 만큼 향후 윤석열 전 총장 영입 등 잠재적 대선 주자들과 야권 재편 시도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김 위원장이 자연인으로 돌아가면 윤 전 총장이 김 위원장을 먼저 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김종인 위원장이 자연인으로 돌아가면은 컨택 1순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한 말을 보면 4월 8일에는 집에 가겠다. 1. 윤석열 총장한테 연락한 거 그럴 생각 없다. 2. 네가 연락해라 이거죠. 가만히 있으면 아마 윤석열 총장이 찾아올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리고 정치를 해본 사람, 경험. 아마 짐 싸서 집에 가도 문전성시를 이룰 것이고 다 찾아올 거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단일화 승리로 킹메이커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진 김종인 위원장. 향후 그의 선택지 역시 더욱 넓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4월 8일이 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공언한 김 위원장. 그는 과연 어떤 행보를 이어갈까요? 이어서 두 번째 정치톡은 색깔 정치의 부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민주당 지지자가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여당 지지 호소 영상을 공유하며 여론전에 났습니다. 고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란다면서 1분 29초 분량의 영상을 올렸는데요. 핵심 지지층 결집으로 재보선 국면을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해당 영상은 여당 소속의 박원순, 오거돈 두 지자체장의 과오로 보궐선거를 치르는 만큼 민주당을 탓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선거만큼은 냉정하게 사람을 평가해 지지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파란색이 싫어졌다와 빨간색이 좋아졌다가 같은 말일까요? 당신은 빨간색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등의 문구엔 지지층 이탈을 우려하는 현재 민주당의 분위기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평가입니다. 청와대 국정상황 출신인 윤건영 의원과 민정수석 출신인 조국 전 장관도 해당 영상을 공유했는데요. LH 사태에 이어서 야권 단일화 관련 컨벤션 효과 등으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하자 친문 인사들이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런 방식의 여론전이 중도층과 무당층에겐 오히려 반발만 심어줄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파란색이니 빨간색이니 촌스러운 정치는 그만하자라는 댓글이 달렸다고 하는데요. 감정적 호소에 기댄 민주당의 읍소 전략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정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희와 함께 자리해 주셨던 최진봉 교수의 개인 사정으로 오늘은 특별히 박창환 장인대 교수를 모셨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한대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0년 만에 다시 이제 기회를 잡았습니다. 나경원, 안철수 후보를 연달아 제치고 3선 서울시장에 다시 도전하게 됐는데 오세훈 후보의 승리 요인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장성철 소장님 말씀하시죠. 전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김종인 위원장의 뚝심이 가장 큰 선거의 승리 요인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안철수 후보가 작년 12월 중순에 나 서울시장 나갈 거예요 라고 한 이후부터 여론조사에서 상당한 폭으로 앞서 나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아니야, 국민의힘 후보가 이겨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냥 그 프레임 안으로 우리 안철수 후보를 가둬놨거든요. 그것이 승리의 요인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안철수 후보의 전략적인 미스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세훈 후보가 3월 4일 날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갑자기 여론조사가 상승하기 시작을 했는데 룰 협상을 하면서 시간을 너무 많이 끌었어요. 그래서 그 상승 추세를 단기간에 끝내고 그냥 룰 협상 2, 3일 한 다음에 여론조사를 했었으면 안철수 후보가 이길 수도 있었는데 룰 협상을 대략 한 2주 정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본인의 실수였든 아니면 김종인 위원장의 적극적인 공격이었든 이런 것으로 상처를 많이 입었었고 오세훈 후보는 상대적으로 여론조사에서 상승을 계속 기록했어요. 이러한 전략적인 미스도 패인의 하나였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철수 대표 말씀을 하셨으니까 안철수 대표가 이번 이제 어쨌든 서울시장 보궐선거 단일 후보 과정에서 이제 패배를 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그 석 달 남짓한 선거 운동 과정에서 남긴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부정적인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역시 TV 토론은 잘 못해. 막 이런 거랑 정치적인 판단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니야?
서울시장감으로도 좀 부족한 거 아니야? 그렇다면 대선 후보로서도 좀 부족한 거 아니야? 이런 좀 부정적인 이미지만 받았는데 전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일부터 있는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 중에서 얼마나 더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진정성 있게 오세훈 후보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느냐, 그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래서 오세훈 후보를 당선시키는데 어떠한 공헌을 하느냐, 그것을 꼭 기본적으로 해야 다시 재평가받을 기회가 온다라고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박창환 교수님은 두 가지 좀 묶어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오세훈 후보의 승리 요인과 안철수 대표가 남긴 것. 뭐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일단 김종인의 승리다. 이거는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이 정도까지 올라올 거라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었죠. 그런데 일관되게 안철수 후보에 대한 비판, 비난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뭐 빨리 단일화하자 이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시간을 벌면서 지지율이 오를 그런 기회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거는 뭐 오세훈 후보의 승리가 아니라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승리다 이렇게 평가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지점에서는 조금 갈리는데요. 저는 LH 사태가 국민들의 분노와 또 정권에 대한 반감으로 이제 이어졌는데 이게 조직의 힘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분노와 반감이 어디로 갈 거냐? 그랬을 때 조직이 있는 국민의힘 쪽으로 이것이 이제 수렴돼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안철수 후보하고 오세훈 후보가 정말로 다른 당이고 이거는 정치가 다른 사람들이다라고 했다라면은 아마 그 분노가 또 다른 대안을 찾았을 수도 몰라요. 그런데 이미 나는 보수로 갈 거다라고 합당할 거다라고 예정해 놓은 상태에서 그렇다면은 그 분노와 반감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문재인 정부의 대척점에 서 있는 국민의힘이라는 조직이 있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 저도 안철수 후보가 할 거면 진작에 입당했었단지 아니면 단일화를 많은 조건을 내려놓고 일찍 단일화를 했어야 되는데 시간만 허비하다가 결국은 역전을 당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그렇다고 이제 남는 게 있다 저는 남는 거는 친보수 이미지입니다. 그동안에 어정쩡하게 국중주의니 뭐 이러면서 제3세력을 얘기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확연하게 나는 보수와 함께 다음 대선을 야권발 정계 개편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분명하게 나타냈거든요. 그것이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게는 이제 안철수도 친보수구나, 보수 사람이구나.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앞으로 대권을 할 때 어디를 텃밭으로 둘 거냐라고 하는 그런 점은 명확하게 밝혔다라는 게 좀 남긴 점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장소영님께도 여쭤볼게요. 확실하게 이 안철수 대표가 새롭게 옷깃을 여미겠다, 신발끈도 고쳐매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는 이제 대권행을 시사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윤석열이라는 아주 강력한 후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 거의 입당 수준의 오늘 행사를 했었는데 국민의힘에서 과연 의원들이 진정성 있게 좀 받아줄 것이냐라는 것도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 같습니다. 4월 7일 날 이제 서울시장 선거 끝난 다음엔 합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과 야권의 정계 개편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은 어떠한 처신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마지막까지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인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대표. 앞으로 이 두 사람의 화학적 결합이 진하게 이뤄질 것이냐 눈길이 쏠렸는데요. 안철수 대표가 이를 의식이라도 한 듯이 붉은 색깔 넥타이를 메고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깜짝 등장을 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는 정권 교체의 교두보이고 디딤돌입니다. 저 안철수는 오세훈 후보를 도와 최선을 다할 것을 의원 여러분들 앞에서 약속드립니다. 정말 벅차오르는 가슴, 감개무량함 때문에 잠시 울컥하는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연설을 해주신 우리 안철수 후보께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비방전까지 불사했던 이제 두 사람 선거가 이제 끝나고 나서 단일화 과정이 끝나고 나서 이제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질문은 이제 교수님부터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안 대표가 이제 열심히 오세훈 후보를 지원하겠다,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안 대표의 지원이
오세훈 후보에게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될지, 그리고 그동안 이제 갈등 관계에 있었던 김종인 비대위원장과의 갈등이 이제는 뭐 그 단일화 과정이 끝난 다음에 봉합이 될 수 있을지 두 가지 질문 드려볼까요? 일단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갈등 봉합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사실 끝나고 나서 승복선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굉장히 차가웠어요. 쉽게 얘기하면 불쏘시개 대줘서 고맙다.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그 이상 바라지도 않고 기대도 안 한다. 이런 거였어요. 오늘 아까 이제 그 화면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 큰 박수를 보내주고 뭔가 이제 굉장한 시너지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 박수는 치지만 국회의원들의 마음속엔 누가 있을까요? 윤석열이 있지 안철수 후보가 들어갈 틈이 있을까요?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번 선거에서는 저는 뭐 화학적 결합이 안철수 대표가 향후에 정치적인 재기를 하기 위해서 보수에 대한 구애를 하는 거고, 그렇게 본다면은 중도층의 표심에 저는 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쳐서 이번 선거에 도움될 수는 있겠다. 하지만 이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또는 대권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과연 정계 개편을 주도할 수 있겠느냐? 저는 주도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본다면 노력은 하시겠지만 그 노력이 빛을 발하려면 상당한 상황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 소위 말하는 윤석열 전 총장의 뭐 예를 들어 검증에 문제가 생긴다던가 이런 어떤 변수가 있지 않는 한은 참 앞으로 안철수 전 후보의 향로가 굉장히 험난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안철수 대표의 이제 오세훈 후보 지원에 있어서의 파괴력과 그리고 이제 김종인 위원장과의 갈등 봉합 둘 다 이제 회의적으로 보셨는데요. 저는 반만 회의적으로 보거든요. 김종인 위원장 마음속에는요 안철수 후보 없어요. 사실은 그냥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비공개 회의를 할 때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요 밖에서 나온 얘기는 되게 점잖은 표현을 하신 거예요. 안에서는 거의 안철수 후보는 정치에서는 안 될 사람, 이번에 그냥 완전히 끝장내야 될 사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선거를 앞두고는 그냥 표면상 그냥 좋게 지냅시다. 표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은 결코 화합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의원총회에 참여한 것은 정말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201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안철수 당대표가 있던 국민의당이요. 했어요. 거기서 만약 찬성 안 했으면 탄핵이 안 됐을 텐데 거기서 먼저 탄핵을 주장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탄핵을 주도적으로 했던 분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였다? 저렇게 따뜻하게 받아주고 박수까지 쳐줬다? 저것은요. 국민의힘이 어찌 보면 이제 탄핵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탄핵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 이번에 안철수 후보가 대단히 열심히 선거운동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지자들은 거의 다 흡수를 할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 후보의 야권 앞으로 남은 숙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제 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선의 준비를 하는데 지금 이제 여당에서는 이제 이슈 전환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LH 바람이 한번 불고 있는, 지금 사실 바람 선거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LH 이슈가 큽니다. 여기다가 박 전 시장 피해자의 인터뷰 기자회견도 사실은 엄청난 타격이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슈를 전환하려면 포지티브와 네거티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지티브라고 한다면 재난지원금 이런 것들이 이미 있죠. 근데 또 다른 게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본다면 남는 건 네거티브거든요. 자, 이랬을 때 이런 네거티브나 특히 이제 부동산 관련된 이슈, 그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또 여당에서는 거짓말 논란까지로 아마 이제 확장을 시킬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이럴 때 안철수 대표가 붙어줘가지고 정말로 아까 장성철 소장이 얘기하신 대로 반문연대 이런 힘을 과시한다면 오세훈 후보로서는 조금 더 쉽게 그런 네거티브 공방을 넘어설 수 있는 거죠. 과거의 서울시장 선거 때 기억해 보시면 나경원 후보가 네거티브의 무대를 무기력하게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옆에 안철수가 있고 또 그 옆에 예를 들어 윤석열이 있고 또 그 옆에 김종인이 있다 그러면 그게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네거티브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안철수 전 후보는 상당히 그 화학적 결합을 통한 선거운동은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야당의 남은 숙제 뭐라고 보십니까? 크게 얘기해야 돼요. 지금 여론조사 보면은 20% 차이까지 벌어져 있는데 저게 만약 자칫 잘못해서 뭐 한 자리 숫자 4, 5% 차이로 이기게 되면은요. 야, 이런 구도 하에서 이런 상황 하에서도 저 정도밖에 못 이기면 야, 내년도 대선 이거 정말 힘들겠다라는 패배감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2자리 숫자 이상으로 이겨야 야당이 내년 대선에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희망이 생길 겁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박영선 후보 대 오세훈 후보의 정면 대결 구도가 이제 확정이 됐는데요. 거대 여당과 제1야당의 벼랑 끝 한판 승부가 펼쳐지게 됐습니다. 그 때문에 두 후보 서로를 향해서 더욱 날선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콩밭에 가서 다른 일을 하려고 하다가 그 일이 잘 안 되니까 서울로 다시 돌아온 재탕, 삼탕 후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시대는 새로운 서울시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성추행당으로서의 면모를 스스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박영선 후보의 당선은 박원순 시즌2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네, 박영선 후보 대 이제 오세훈 후보의 1대1 상황이 됐는데 현재 이제 각종 여론조사에서 열세로 이제 점쳐지고 있는 박영선 후보에게는 안철수 대표 대신에 오세훈 후보가 남은 이 상황이 위기일지 기회일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위기죠. 지금 뭐 제가 아까도 바람 선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정말 엄청난 변화 없이는 이 판이 잘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판을 바꾸려면 이슈를 전환하려면 포지티브는 사실 또 내려올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럼 네거티브인데 단순하게 부동산 문제만 가지고 지금 아이러니컬하게도 야당 후보, 국민의힘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가 다 부동산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근데 부동산 문제로 하자면은 이거는 진흙탕 싸움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부동산 문제를 갖다가 소위 말해서 거짓말 논란으로까지 확장을 시켜야지만이 소위 말해서 부동층이 투표율이 낮아진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가기 때문에 지금 여당으로서는 이슈 전환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그다음에 지층 결집도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그 변수를 찾기 위한 네거티브 이런 쪽에 조금 더 공을 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남아있는 건 유일한 건 네거티브예요. 그걸 아주 심하게 할 것 같아요. 제가 예측해보면 2일하고 3일이 사전 투표 날이거든요. 그 전까지 정말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정말 진흙탕 싸움의 네거티브가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 경쟁은 실종됐다. 그래서 참 이번 서울시장 선거 우려스럽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연일 SNS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옹호하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 현재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여론에 안 좋다는 거 알면서도 올린 거잖아요. 네. 아주 역풍을 맞을 겁니다. 근데 여당 지지층을 갖다 결집하려면 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다급한 겁니다. 여당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 박 전 시장 사건은 수치심을 느끼게 해요. 우리가 이런 정당이었어?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또 LH 사건 같은 경우에는 허망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렇게 대통령이 앞장서서 부동산 투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현 정부에서 이런 사건이 터져? 자, 그러면 투표장에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지층들한테 박 전 시장이 사건은 저질렀지만 그거 빼놓고는 잘하지 않았냐? 좀 우리 당당하자. 이러면서 지지층을 끌어와서 투표로 최대한 이끌기 위한 포석이 담겨 있는데 그게 과연 성공할까? 뭐 그렇게 좀 미지수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박영선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아마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얘기를 연 이틀에 걸쳐서 할 수가 없거든요. 민심을 잘못 읽는 것과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거는 다른 문제가 하나가 더 있어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요. 지금 청와대 외교안보 특별 보좌관이에요. 청와대 사람이란 말이에요. 청와대가 지금 선거에 개입하는 거예요. 이거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야당은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고요. 자꾸 박원순 시장 얘기하는 거는요. 피해자한테 2차, 3차, 4차 가해를 하는 거예요. 제발 이런 짓 하지 말아라. 선거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사람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네,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현재 격차는 많이 벌어져 있지만 앞으로 남은 2주간이 본격적인 이제 뭐 진검 승부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남은 2주 동안 이 박영선 후보 역전 드라마가
가능할 수 있습니까? 저는 서울에서 자체적으로 역전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부산에서 만약에 분위기가 살아난다면 그것이 서울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지금 이제 여당이 비벼볼 만한 데는 그나마 LCT 사태, 그다음에 홍대 자녀의 홍대 편입 청탁 문제, 그리고 민간인 사찰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따르고 있는 부산시장 국민의힘 후보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새로운 어떤 증거나 또는 증언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새로운 바람이 좀 불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이 서울의 민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뭐 아까 네거티브 얘기했지만 사실 네거티브가 먹힐 분위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부산 선거에서 뭔가 변화가 보이면 서울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저는 남은 변수는 그거 하나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조직에 좀 여러 가지 희망을 거는 것 같아요. 서울 지역의 뭐 의원, 구의원, 시의원 90%를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시켜서 투표율을 상당히 높이려고 할 것 같은데 정권 견제론이라는 그러한 명분의 바람이 너무나 세요. 그래서 조직은 바람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약간 좀 힘겹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엔 이슈는 여야 단일 후보 간 맞대결 상황이 된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판세와 주요 쟁점 사안을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창환 장한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이 7도, 대전과 광주 6도로 시작해 한낮 기온은 18도, 광주 22도, 대구는 21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큰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말에는 전국에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뉴스엔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민의 국회를 위해 내일도 뉴스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